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이혼을 한 40대 여성이에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뭐든 처음을 함께했던 사람이라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무척 힘들었죠. 새로운 연애를 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이 떠오르고 가슴 한켠이 아려왔거든요. 시련엔 시간이 약이라지만 첫사랑과의 이별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슴 깊이 꽁꽁 묻어둔 사람인데 20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다시 꺼내게 되었네요. 첫사랑과 만난 건 20살 봄이었어요. 예고 음악과를 졸업한 저는 97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죠. 벚꽃이 흩날리는 대학 교정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래서 다들 들떠 있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대학 입학만 바라보고 죽어라 공부했던 학생들은 자신들을 옥죄던 족쇄를 풀고 나온 죄수들처럼 온몸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더군요. 마치 청춘의 특권인 것처럼 말이죠.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허공에 붕 뜬 기분으로 신입생 시절을 보냈어요. OT 때 친해진 친구들 몇 명과 몰려다니며 레슨도 빼먹고 소개팅에도 나갔고 10cm 가까운 힐을 신고 귀도 뚫고 반지에 목걸이까지 하곤 홍대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놀기에 바빴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참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노는 데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 첼로 연습을 거르기 일쑤였고 전공 실기 점수는 아주 바닥을 쳤죠. 애초에 첼리스트가 되겠다는 꿈도 없었고 오로지 부모님 성화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지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저와 달랐죠. 특히 저희 엄마가요. 너 예고 3년 다니는 동안 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를 썼는지 알아? 모르긴 해도 집 한 채 값은 날렸을 거다. 그렇게 돈 쳐들여 대학 보내놨더니 연습도 안 하고 춤이나 추러 다녀. 네가 제정신이니? 내가 이 꼴 보자고 이날 이때까지 죽어라 딸년 뒷바라지를 했는 줄 알아. 그렇게 놀고 싶으면 앞으로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놀고 다녀. 엄마는 결국 제 용돈을 끊었어요. 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덕에 그동안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는 일이었어요. 매번 엄마가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거나 택시를 타곤 했는데 제 등치만한 첼로를 들고 지하철을 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날도 하드케이스에 담긴 첼로를 메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전철 안에 사람이 가득해서 케이스를 챙기랴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중심 잡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뭐해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했죠. 바둥거리며 케이스를 옆으로 돌리고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글쎄 제 뒤에 있던 남자가 저를 밀치고는 그 자리에 낼름 앉지 뭐해요. 그 바람에 저는 악기 케이스를 끌어안은 채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죠. 순간 사람들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아픈 건 둘째치고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를 밀친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지금이야 그런 일을 당하면 당장 한마디 하고 사과를 받아냈겠지만 그땐 어려서 그럴 엄두도 못 냈어요. 창피한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당장 일어나시죠. 그리고 저 여자분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앉으려던 자리 옆에 앉아있던 스포츠 머리 남자가 저를 밀친 남자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자가 돼서는 힘을 그런 데 씁니까?
자는 척 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고요. 스포츠머리 남자는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아주머니들까지 합세해 남자를 몰아세웠죠. 이 총각 말이 맞네. 이봐요. 얼른 일어나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 뭐해요? 당장 안 일어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창피한지 얼른 다른 칸으로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난리를 치고서야 자리에 앉아 가게 된 상황이 너무 구차하게 느껴졌거든요. 야박하게 단숨에 용돈을 끄는 엄마도 야속하고 자리에 앉아가겠다고 무거운 첼로 케이스까지 들고 덤벼들었던 제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앉아있는데 글쎄 옆자리 스포츠머리 남자가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더니 제 머리에 푹 씌워주지 뭐예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남자는 제게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그쪽 위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내가 그쪽을 울린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있어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이 남자한테 반해버렸어요. 전철 안에 사람들이 들고 나는 동안 저는 옆자리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있는 내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 남자도 저처럼 그랬다더군요. 전철에서 내린 우리는 학교 정문까지 나란히 걸어가게 되었어요. 가는 방향이 같았거든요. 남자는 제 어깨에 맨 첼로 케이스가 무거워 보였는지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7살 때부터 첼로를 끼고 살아서 그 정도 무게는 혼자 감당할 수 있었지만 같이 걷고 싶은 마음에 선뜻 내주었죠. 알고 보니 남자는 저와 같은 대학 97학번 수학과 학생이더라고요.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남자는 제게 화음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결론은 수학과 음악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음대생인 영은 씨랑 수학 전공인 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귈래요? 돌직구 같은 남자의 대시에 당황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에서의 인연으로 CC가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랑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대학 교정은 온통 데이트 장소가 되었고 학교 식당부터 도서관까지 둘이 있으면 어디든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착실하게 학교에 다니는 제 모습을 보시곤 다시 용돈을 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꿈같은 대학 생활이 이어졌고 1997년 겨울이 되었어요. 영화 접속의 흥행으로 서울 시내 곳곳은 접속 OST 중 하나인 살아보네, 사랑의 창가로 가득했죠. 해화동을 가도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거리 좌판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 종로로 자리를 옮겨도 똑같이 그 곡이 흘러나왔어요. IMF로 힘겨웠던 1997년 대한민국의 거리 곳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온통 사랑의 창가로 물들어 있었죠. 그날 홍대거리도 그랬고요. 드럭에서 노브레인 공연을 본 우리는 전철역으로 가기 위해 홍대 중앙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어요. 막 리치몬드 과자점에 다다랐을 때였죠.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글쎄,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유학을 간다고 하지 뭐예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죠. 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생각보다 일찍 떠나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만나자. 아무래도 유학 가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너한테 소홀해질 거야. 괜히 여지 남기고 질질 끄느니 확실히 끝맺는 게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 남자는 처음 사귈 때 그랬던 것처럼
이별도 돌직구로 알리더군요.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길바닥에 서서 질질 짜며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남자친구는 저를 두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상황에 저는 첫사랑한테 차였어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길가에 서 있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길 건너 미화당에서 사랑의 창가가 흘러나오지 뭐예요. 그제야 제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 번 쏟아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연신 흘러내렸고 전철역까지 가는 내내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죠. 그렇게 알싸한 첫사랑의 아픔을 맛본 잔인한 1997년 겨울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련이 불어닥쳤죠. IMF 여파로 저희 아빠 회사도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 시절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은행도 맥없이 쓰러지고 세계화를 주도하던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죠. TV를 켜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실크를 가공해 수출을 하던 아빠의 회사는 결국 98년도 가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해버렸어요. 다행히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살 집은 얻을 수 있었지만 수입이 없었기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결국 저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저처럼 돈이 궁했던 선후배들과 함께 예식장이나 행사장에서 연주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창피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자 그때부터는 창피함도 사라지더라고요. 돈 잡아먹는 귀신에서 하루아침에 소녀 가장이 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 무렵 아빠는 아는 분이 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셨어요. 일종의 얼굴마담 같은 역할이었죠. 이사라는 직함은 얻었지만 솔직히 아무 권한도 없고 벌이도 안 되는 자리였어요. 게다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자리라서 엄마는 서둘러 제 혼처를 찾기 시작했죠. 그나마 그런 직함이라도 달고 있을 때 결혼을 해야 하객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이혼한 제 남편이에요. 시댁은 꽤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이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시면서 IMF 때 큰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채업을 관두고 사업체를 차린 후로는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있는 집과 사돈을 맺어보려고 마담 뚜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하도 사고뭉치라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거든요. 결국 어지간한 집안에선 다 퇴짜를 맞고 사업 실패로 껍데기만 남은 저희 집까지 차례가 오고 만 거죠. 저도 그렇고 죽은 제 남편도 그렇고 돈 버는 재주만 있었지 배운 것도 없고 교양학원 담 쌓고 살았지 뭡니까? 돈 좀 굴리고 살다 보니 대놓고 무식하단 말들은 안 하지만 그런다고 모르나요? 며느리한테 딴 거 안 바랍니다. 그저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게 내 아들 면만 세워줄 수 있으면 돼요. 혼수고 예단이고 필요 없습니다. 대학도 제가 마저 보내줄게요.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집만 안 망했다면 외동딸을 이런 식으로 시집 보내진 않을 거라는 아빠의 푸념도 들렸죠.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돈 있는 집이라 고생할 일도 없고 게다가 대학도 보내준다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학벌이니 뭐니 따지고 결혼해도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서로 필요에 의해 하는 결혼이 오히려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 결혼 하게 해줘.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모든 걸 쏟아붓고 사신 분들인데 더 이상은 저로 인해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제 뜻에 따라주셨어요. 남편과는 주말에 처음 만나게 됐죠. 만나기 전부터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던 터라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사람이 소문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격식을 차리거나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저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고 무엇보다 솔직했어요. 그런 꾸밈 없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비록 서로의 필요에 의한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사이가 괜찮았어요.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시작한 결혼이라 오히려 마찰도 적었고요. 그리 나쁘지 않은 결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반년이 다 되도록 시어머니한테선 복학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원한다면 당장 다음 학기부터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지 뭐예요. 너는 참 염치도 없다.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레슨비로도 따로 내야 한다던데 그런데도 그걸 꼭 해야겠니? 막말로 네가 첼로 한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결혼할 때 몸뚱이만 딸랑 들고 와서는 어떻게 대학 보내달란 소리를 하니. 따박따박 네 욕심 챙길 생각 그만하고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시어머니는 자신 입으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혹여 제가 친정에 돈이라도 보낼까봐 마치 저를 주인집 곳간 넘보는 도둑년 보듯 하셨어요. 툭 하면 가계부 검사를 하시고 수시로 통장 내역까지 보자고 달려드셨죠. 제가 세일하는 블라우스라도 하나 사면 돈 한 푼 못 버는 게 돈 아까운 줄 모른다시며 한 소리 하기 일쑤였고요. 그래놓고는 혹시라도 남편 귀에 얘기가 들어갈까봐 제 입단속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는 복학은 꿈도 못 꾼 채 참고 살아야 했어요. 돈 많은 시댁 덕에 저는 동창들한테 부러움을 샀지만 실상은 10,000원짜리 한 장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살았어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 덕에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죽고 못 사는 인꼬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껏 살면서 큰 싸움 한번 안 하고 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속았더라고요. 글쎄 남편이 결혼 후에도 숱한 여자들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만나왔지 뭐예요. 그 뒤처리는 늘 어머님 몫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여자는 만만치 않은 여자였던 거예요. 조폭과 연결된 꽃뱀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회사 사정이 안 좋은 판에 내연녀가 제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하자 남편이 결국 제게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된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배신감에 진저리 치며 눈물로 지새워야 했어요. 그동안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꼬리를 팍 내리고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이혼만은 안 된다며 못난 아들과 함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요. 솔직히 남편한테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는 없었어요. 15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데다가 전공인 첼로를 놓은 지도 오래돼서 당장 돈벌이를 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글쎄 아빠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왔다지 뭐예요. 남편이 친정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다며 밀린 이자를 내놓으라고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아빠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언어 장애가 생긴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마음만 급할 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당신도 답답하신지 급기야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병든 아빠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나 싶었죠.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장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문자를 확인했는지 1시간쯤 지나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자가 실성을 했는지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지 뭐예요. 그간 사위덕 보고 사셨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럴 때 처가덕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깟 1억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마니 지나가던 개가 없겠습니다. 예, 너도 그렇다. 이날 이때까지 누가 널 먹이고 입혔니? 그거 다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한 거야. 쫄딱 망한 네 부모가 못한 거 내 아들이 했다고.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까불어? 불과 며칠 전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싹싹 빌던 시어머니는 완전 안면 몰수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댔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깟 1억이요? 그 집 우리 부모님 전 재산이에요. 그걸 말도 없이 사채업자한테 담보를 잡혀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요 이날 이때까지 어머님이랑 저 사람 비위 맞춰가며 밥하고 빨래하고 어머님 기사 노릇까지 하며 살았어요. 제 밥값은 충분히 하고 살았다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우리 부모님이 언제 사위덕을 보고 살았다고 그러세요? 당신도 입 있으면 말해봐봐. 우리 엄마한테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어? 우리 아빠한테 셔츠 한 장이라도 사드린 적 있냐고. 툭하면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대며 명절엔 코빼기도 안 비춰놓군. 하긴 여자들 만나 딴 살림 차리느라 처가에 갈 시간이나 있었겠어? 저는 참다 못해 아빠 앞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꺼냈어요. 그러자 아빠는 화가 잔뜩 난 나머지 침상 옆에 있는 각티슈를 힘겹게 남편한테 던지셨어요. 근데 그 모습에 남편이 피식 웃지 뭐예요. 뭐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네. 안 그래도 너랑 어떻게 정리하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다 터트리고 이혼하지 뭐. 그 사람이 내 애 가졌다더라. 나도 여기 오는 길에 연락받고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구차하게 너한테 빌고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자.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 이 때문이었죠. 파렴치한 모자의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정말 인간이 끝까지 가는구나.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이혼이요? 등 떠밀지 않아도 해요. 그리고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아무리 본거 없이 자랐어도 인생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짐승보다 나은 게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 새끼지. 이년이 미쳤나? 어디서 기어올라? 따지고 보면 내가 밖에서 바람핀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만 낳았어 봐. 내가 밖에서 살림을 차렸겠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너야말로 뭣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잘났다고 떠들어? 무식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 여자가 그러디? 그 애가 네 애라고? 너 무정자증이야. 지금껏 애 안 생긴 거 네 탓이라고. 불쌍해서 말 안 하고 덮어줬더니 아주 꼴값을 하는구나. 너 그년한테 속은 거야. 못 믿겠으면 나 다니던 브링클리닉에 가서 물어보든가. 거기 네가 받은 검사 결과 있으니까 내친 김에 네 말대로 이혼하자. 그런데 계산은 똑바로 해야겠지? 우리 부모님 집 담보로 1억 빌렸다고? 너 그거 형사 고발감이야. 문서 위조에 절도죄까지 적용된다고. 네 입으로 그 여자랑 관계도 인정했으니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증명됐네. 아, 유책 배우자가 뭔지는 아니? 너한텐 이혼하자고 나댈 자격이 없다는 얘기고 나한테 위자료도 물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 똥멍청이야. 어머님도 잘 들으셨죠? 저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 멍청한 아드님이랑 소장 받을 준비나 하세요. 그러자
기세등등하게 찾아왔던 모자는 사색이 돼서는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병원 보안 직원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어요. 현재 이혼 소송은 끝이 나서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나머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아빠가 계신 병원에서 뜻밖의 얼굴을 보게 됐지 뭐예요. 20여 년 전 이별했던 제 첫사랑이었죠. 그 사람 어머님이 저희 아빠랑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몰라볼 뻔했어요. 그동안 살도 많이 붓고 안경까지 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정원 벤치에 앉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땐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97년 당시 그 사람네 역시 많은 집들이 그랬듯이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온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님의 병원비를 대하해서 학교도 그만둔 채 과외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었대요. 제게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유학 떠난다는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진 그를 보니 저 역시 눈물이 나더군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넘어왔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겪어온 일이니까요. 우린 짧은 만남을 끝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이별을 한 것 같다고. 이제라도 제 첫사랑이 아련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고 나니 인생과 인연이란 게 참 희한하고 신기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함부로 맺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인연에 의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꼭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아이들 키우는 3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저의 첫사랑은 다른 또래에 비해 조금 늦게 찾아왔어요. 23살.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찾아왔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한테 영 관심이 없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맞고 연이 닿는 사람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었죠. 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의 인연도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바로 대학 같은 과 선배였어요. 선배는 우리 과를 넘어서서 우리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생긴 것도 무슨 연예인처럼 잘생겼고 듣자 하니 집도 엄청 잘 산다고 하고 그래서인지 옷도 잘 입고 학교에 올 때면 외제차를 끌고 왔는데요. 선배가 학교에 오기만 하면 학교가 시끌시끌해서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선배와 따로 만난 적도 없었고 달리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 글쎄 그 선배가 제 옆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안녕? 우리 본 적 있지? 네? 저는 잘... 그래? 난 너 자주 봤는데 우리 같은 과잖아. 에이, 우리 학교에서 나 모르면 간첩인데? 너 간첩이야? 저는 저 자신만만한 농담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다른 여자들이 좋아 죽으니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오만 방자함을 떠는 그 사람이
솔직히 저는 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배는 제가 자기랑 무슨 밀당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지 자기 혼자 김칫국을 한 대접을 먹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오늘은 점심시간이 비는데 어때? 나랑 밥 먹을래? 아니요. 저는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데요. 아, 저런. 어디서 하는데? 카페? PC방? 아니면 편의점? 내가 특별히 같이 가줄까? 저 과외하러 가요. 아, 과외? 그럼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는 그 선배와 무조건 떨어져 앉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번 수업이 있던 날 강의실에 가니 선배는 마치 저와 함께 앉기로 약속이나 한 듯 저를 보자 큰 소리로 양혜주 여기! 라며 불렀고 순식간에 강의실 안의 사람은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중에는 선배를 따라 대학원까지 왔다는 대학 동기도 보였는데 어찌나 저를 째려보는지 눈빛에도 사람이 아플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선배와 멀찌감치 앉았어요. 그런데 이 선배는 저를 쫓아와 앉았고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는 저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너 일부러 좋으면서 튕기는 거지? 라고 했고 저는 정말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옮겼는데 선배는 계속 저를 쫓아와 제 옆에 제 뒤에 앉으며 계속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는 나 별로야? 나는 너 좋은데. 야! 저는 선배 안 좋은데요? 왜? 선배 잘난 척 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별로거든요. 그건 아니지. 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게 맞아. 아씨, 억울하네. 저는 그 선배의 말이 참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이런 식의 잘난 척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뒤 선배는 누가 보든 말든 저를 쫓아다니며 대시를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변변한 연애는 못했지만 남자한테 고백은 여러 번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존심 없이 매달리는 남자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대학 시절 무슨 연예인처럼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다 보니 저는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 어딘가 어리숙한 모습이 많은데 수업이 시작됐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빛이 바뀌고 앞에 나가 발표라도 하는 날에는 잘난 척해서 재수없다고 생각한 제 눈에도 선배가 멋지게 보였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즈음 선배와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며 같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질투라는 감정인지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저는 그 후 선배에게 더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뒀어요. 괜히 선배한테 놀아난 것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날도 슬슬 더워져서 친구와 동네에서 치킨 한 마리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저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야, 양혜주. 너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넌 내가 그렇게 싫어? 다른 여자들은 다 좋다는데 너는 왜? 아니 왜? 선배,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술 드신 것 같은데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저 번호 차단할 거니까. 좋아한다고. 진짜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고. 첫눈에 반해서 대학원까지 쫓아온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멍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왜? 그렇게 인기도 많으면서 왜 나를?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선배를 만났어요. 아주 술에 떡이 돼서 어디서 났는지 자기 키만한 곰인형을 안고 울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게도 저는 그 남자의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본 여자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 여자의 고백과 대시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저 남자가 좋아한 여자는 결국 나였다는 그 기분에 저는 상상만 했던 첫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대학이 아닌 대학원이라 저와 선배가 사귄다고 해서 요란을 떠는 사람은 없었는데, 선배를 따라 대학원까지 온 저의 대학 동기들은 마치 제가 자기들 남자친구라도 뺏은 듯 저에게 시비 비슷하게 걸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어요. 그러자 야, 너 지훈 선배가 좀 좋아해준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다? 좋아해준다고? 지금이 뭐 조선시대니? 그리고 유치하게 좀 굴지 마. 기가 막혀? 정말? 야, 너 착각하지 마. 선배는 그냥 너랑 잠깐 노는 거야. 네가 선배랑 급이 맞냐? 급? 얘들이 지금 뭐래? 솔직히 너도 지훈 선배가 잘 살고 인물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어요. 이젠 좋아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건 그런 배경이 아니었고요. 저는 순수한 그 사람에게 끌렸고 또 이유야 어쨌든 대학원에 와서 공부와 미래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좋았던 건데 저를 자기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대학 동기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혜주, 여기 있었어? 뭐야, 니네들 또 내 여자친구 화나게 한 거야? 선배, 정신 차려요. 혜주는 쟤는 진짜 선배랑 안 어울려요. 선배가 아깝다니까요. 사람이 누가 더 아까운 게 어딨어.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배라고 봐주는 것도 이제 끝이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 괴롭히는 애들을 봐주겠니? 또 한 번 우리 혜주한테 뭐라고 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자. 오늘은 과외 없다고 했지? 저는 선배의 손을 잡고 차에 타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꼭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죠. 선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선배네 집이 그렇게 부자예요? 왜? 갑자기. 주변에서 내가 선배 배경 보고 만난다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화가 나서요. 에이, 화내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인 내가 알잖아. 넌 절대 내 조건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쫓아다닌 것도 나고 매달린 것도 난데.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보는지 미리 말하는데 난 절대 선배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배고프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아는 가게가 있거든. 괜찮지? 저는 그 후 선배와 연애를 하면서 무조건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내려고 했어요. 이상한 오해를 받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선배에게 그런 부분을 더 어필하고 싶었는데 선배는 제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저에게 무엇이든 더 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원 졸업 전 대기업 IT 회사에 입사를 했고 선배는 대학원 졸업과 함께 공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이젠 각자 직장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직장에 다니느라 만나는 날이 줄었지만 저희 마음은 상대적으로 커져가게 되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말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고 주변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집안도 직업도 좋은데 외모까지 훌륭하니 저에게 로또 맞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부러워하는데요. 그쯤 되니 저도 이젠 그런 시선이 별스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4년이 넘어갔고 저희 집에서는 슬슬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결혼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존심상 먼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죠. 그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왔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예쁜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만나온 시간도 길었고 또 프로포즈를 기다렸기에 기다릴 것도 없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 후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은 평소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중요한 일이니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두 사람의 능력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남자친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하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그런 것들 말고
둘이 같이 살 집도 마련하고 쓸 물건도 장만하면서 시작해봐. 그렇게 살다 혹 힘든 날 있으면 내 딱 3번은 장인으로서 도와주겠네. 난 내 딸 잘 부탁한다는 말보다 자네가 내 딸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염려 마세요. 저는 벌써부터 혜주랑 결혼할 생각에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혜주 엄마라 우리 바깥 양반처럼은 못하겠고 우리 혜주 잘 부탁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어.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행복하니까. 엄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해. 왜? 그게 너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데. 장모님,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아껴서 없어질까봐 무서울 지경이니까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의 그 말에 안심이 됐는지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문제는 저 역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날이 되어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는데 남자친구의 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와 남자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제가 사들고 간 것들을 받아가시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사실 저는 그분이 남자친구 어머니신 줄 알고 인사를 하다 멈칫했었거든요. 여사님, 저희 부모님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은 오늘 늦는다고 하시고 사모님은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는 반쯤 숙인 머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딱 봐도 까탈스러워 보이고 엄청 센 여자분이 방에서 나오셨는데 직감으로 저분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결국엔 집에까지 데리고 왔구나. 아줌마, 우리 밥 먹기 전에 차나 한 잔씩 줘요. 네, 사모님.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양 뭐라고 했는데? 양해줍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아니에요. 난 뭐 인사까지 받게 될 줄 몰랐으니까. 좀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지. 네? 엄마, 우리 얘기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셔놓고. 그래, 너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지. 그쪽 집에서는 뭐 결혼은 욕심부리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내가 진짜 그 소리를 듣는데 혈압이 올라서 지금도 내려가질 않아. 아니, 도대체 집이 얼마나 못 살길래 그런 소리를 하시지? 저는 억울하게도 놀라고 화가 나서 뭐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바로 뭐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때는 초면이고 너무 놀라 경황이 없다 보니 바로 뭐라고 쏘아붙이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틈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나는 그런 결혼 용납 못해.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 그렇게 만만한 집 아니야? 우리 집 대소사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들어서 알겠지만 내 남편 회사 사장이야. 거래처들이며 그 회사 사장들이랑 사무들. 내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니까 번지수 잘못 짚었어. 그래도 기어이 이 결혼이 하고 싶으면 예단 혼수 제대로 해와. 나도 해줄 건 해줄 테니까. 뭐 그럴 능력 없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하든가. 그럼 나야 더 고맙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줄을 선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순진한 내 아들 꼬여냈으니까 내가 기회는 먼저 준다 이거야. 저는 그때 다행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머리가 차갑게 식는가 싶더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이 매우 심하신데 좀 조심해 주세요. 전 댁에 아드님 꼬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들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머,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래. 혹시 알아? 그럼 내가 그냥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다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없는 것들이 자존심을 세워요. 남들 보여주지 않을 건데 초대는 뭐하러 하니?
그게 다 동네방네 보여주려고 호텔에서 하네, 야외에서 하네 그러는 건데. 아우, 이래서 집안끼리 차이 나면 골치 아프건데. 아들, 꼭 쟤랑 해야겠니? 너 좋다는 채원이도 있는데. 엄마. 아무래도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혜주야. 뭐야 지금? 꼬라지 났다고 간다는 거야? 이봐요. 네, 저 화나라고 그런 막말을 하는데 제가 웃을까요? 이런 말씀 초면에 죄송한데 참 무례하시네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말을 하시니 이만 가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려고요. 혜주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화 풀어. 어머 아들, 아무리 얘한테 정신을 팔았어도 엄마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말로 우리한테 자식이라고 너 하나인데 네 아버지 재산 누가 다 물려받겠니? 저는 그날 결국 밥은커녕 차도 안 마시고 남자친구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쫓아와 뭐라 변명을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결국엔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집에 가는 길 내내 마음이 상하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하자 제가 인사를 다녀온다는 것을 알았던 부모님은 웃으시며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이셨는데 원래도 마음에 없으면 다른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미 아셨을 테고 뭐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상 이 결혼은 엎어진 것이 맞기에 저는 다른 부정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혜주야, 화 많이 났어? 아까는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욕심이 많아. 그래서 미리 이야기도 해놨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리고 혜주 너 가고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엄마한테 뭐라고 많이 했어.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처럼 남들 시선 그런 거 의식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다니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다음에는 꼭 보자고 하셨는걸. 오빠, 미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오빠를 많이 좋아하지만 이런 수모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결혼을 한다면 시어머니가 되실 텐데. 아니야. 이건 진짜 서로한테 아니야. 혜주야, 내가 왜 아까 너 안 쫓아간 줄 알아? 네가 이럴까 봐. 난 너만 좋으면 집도 나갈 수 있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게. 장모님 말처럼 내가 진짜 잘할게. 저는 머리로는 아니라는 답을 내렸으면서 쉽사리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첫사랑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자친구를 훨씬 더 사랑했던 것인지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어머니와 다르다는 그 말이 진짜이길 바라며 제 낯빛에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엄마에게 슬쩍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대충 했는데요. 척하면 척이라고. 저희 엄마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아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걱정을 하긴 했다. 그쪽 집이 그렇게 잘 살아? 뭐 보기엔 그렇더라고. 그럼 그쪽 집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 막말로 우리가 뭐 그까짓 것도 못하겠어? 네 아버지 능력 있고 엄마도 있는데 우리 딸 기죽지 마. 기 안 죽어. 근데 엄마 미안해. 뭐가? 괜히 안 겪어도 되는 일을 내가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네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엄마는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무조건 예비 시댁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노라며 저에게 저쪽 집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따지자고 들면 유치하고 우스워져서 말을 하지 않았지. 저희 집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6급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규모가 꽤 있는 유치원의 교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온 저였는데 대기업까지 다니는 제가 마치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으니
그것도 그거대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대로 물러나는 것은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한번 밀어붙여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침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친구와 뒷번호가 같은 게 살짝 느낌이 왔었죠. 나 누군 줄 알지? 오늘 저녁에 좀 보고 싶은데 집에선 그렇고 주소 찍어줄 테니 그리로 와. 몇 시가 퇴근이지? 저는 퇴근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번호를 분명 남자친구를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는 엄마가 너한테 밥 사주고 싶다고 하셨어. 아마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풀고 싶은가 봐.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은 직설적으로 해도 마음은 안 그러니까 괜히 말투나 그런 거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건 오늘은 그때와 다르다고 단단히 마음을 벼렀고 그의 어머니가 찍어준 장소로 퇴근 후 차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유명한 고깃집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넓은 주차장에 차가 꽉꽉 차 있었고 이러다 또 늦었다고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발렛을 해주는 직원이 있어 차를 맡기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두 번째 보게 된 그의 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는 그때의 첫 인상처럼 꼬장꼬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자리에 앉자 이번에도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와봤니? 내가 혹시 몰라서 알아서 주문해놨다. 어차피 뭐가 뭔지도 모를 텐데 물어봐서 뭐하나 싶어서. 먹자. 저는 이번에도 거슬리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가까이 있는 음식만 조금 먹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쏘아붙이듯 말을 하시더군요. 예, 너 먹는 게 복도만 가게 그게 뭐니? 왜? 못 먹어본 음식이라 영 낯설어? 어머니, 저 여기 와봤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구시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울까요? 뭐야? 이게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려니 성에 안 차서 그런다. 내가 고작 너같이 없이 사는 애한테 주려고 애지중지 내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없이 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아직 공직에 계시고 저희 엄마도 유치원에서 교감으로 계셔서 저 아쉬운 거 없이 살았습니다. 어머, 그래서 뭐? 내가 그럼 너한테 어머, 그랬니? 몰라봐서 미안하다. 뭐 그럴 줄 알았어? 공무원 나부랭이랑 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교감 가지고 어디서 명함을 들이밀어? 너 진짜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영 모르는구나. 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대기업 집안인가요? 뭐? 어머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요.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이 재벌 2세나 3세 되는 그런 거였나요? 그때였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상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했고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순식간에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나서 목까지 빨갛게 된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저에게 숟가락을 던지시는데 그 순간 딱 한 가지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아, 제대로 미쳤구나. 정말로 그의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저를 무섭게 노려봤고 그리고 거친 숨과 함께 큰 소리를 치시는데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야! 대기업 집안이냐고? 너 지금 나하고 해보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뭐? 공무원 나부랭이랑 급이 맞다는 거야? 어디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아먹는 주제에 입을 놀려? 저는 단단히 이성을 놓은 그의 어머니와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어떤 말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럴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딜 도망가냐며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그의 어머니에게 여보! 라는 말이 들려왔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 없어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직원으로 들어오신 중년 남자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굳어 계시더라고요. 아니, 회사 사장이라고 하더니 왜 여기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했어요. 그러자 당신 역시 민망하고 창피한지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어? 여보, 당신 옷이 왜 그래? 아침에 입고 간 양복은 어쩌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왜 손에 행주를 들고 있는 거야? 김 기사는?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저는 안중에 없는 눈치였고 저 대신 당신의 남편을 쥐잡듯 잡아댔는데 계속 거기에 있는 것도 못할 짓 같아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고 분명 남자친구 역시 어머니처럼 모를 것 같은데 괜히 저에게 듣고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 저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고 한눈에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헬쑥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일이 많았어. 너도 대충 짐작은 가지? 남자친구는 해탈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설마 했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사업한다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하셨어. 아버지는 늘 그걸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엄마는 계속 아버지한테 사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옆에서 부추기셨어. 집도 남들 보기에 있어 보여야 투자하겠다고 한다면서 무리한 거고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엄마가 욕심내신 거야. 아버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는 계속 바라시고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셨대.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신 거야? 집에서는 회사 출근하신다고 나오셔서 거기서 일하신 거지. 그래서 요즘 계속 늦었던 거더라고.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겠다. 하지만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자기 뜻대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잖아. 결혼은 우리 둘의 시작이라고.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 엄마 이제 더는 욕심내실 수 없어. 이제 혜주 너한테도 함부로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나쁘지 않은 일 아닌가? 그래도 집에 일이 있는데 결혼을 진행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왜? 이제 우리 집이 망한 것 같으니까 하기 싫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믿었지만 너도 우리 집 잘 살아서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라면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저는 그 순간 남자친구가 무서웠어요.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알던 그 순수하고 저밖에 모르던 그 눈빛과는 영 달랐어요. 그래서 겨우 남자친구에게는 결혼은 집 사정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참 혼란스럽기만 하더군요. 이성으로나 마음으로나 이 결혼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상황적으로 이 시점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자니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헤어지자는 말은 못하고 대신 혼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예전처럼 잘난 척에 막말은 하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그의 어머니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기가 꺾여 있었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지 저에게 별 말을 하지 않고 혼수와 예단 리스트라며 A4 용지 5장을 주셨어요. 설마 이걸 다 해오라는 건가요? 그래, 네가 그랬잖아. 네 아버지 공직에 있고 네 엄마도 유치원 교감이라며. 그 정도 능력 있다고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니? 어머니, 저도 지훈 씨한테 사정 들어서 아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나 망했다고 우스우냐? 그건 어머님 자격지심이시고요. 결국 어머님 욕심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갔으면 어머님도. 그때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은지 상을 엎으려 상을 손으로 잡으셨고, 저는 그 모습에 덩달아 상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죠. 어머님도 아시죠? 저 이 결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어머님 집이 망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갑질을 하세요. 뭐? 지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지훈 씨도 지훈 씨 아버님도 편안해져요. 그럼 네가 도와주던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소름 끼치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었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 돈 잘 번다면서 너랑 우리 지훈이랑 벌어서 우리 좀 도와줘. 원래 힘들 때 돕는 게 진짜 사랑 아니니?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 나 이젠 작은 집에서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내가 결혼 허락할 테니까 결혼해서 우리 좀 네가 살려줘라. 아가. 저는 평소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저에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손을 발로 뿌리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고 다시 또 연락이 올까봐 그의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는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 울면서 매달리는데 참 이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던 남자였는데. 하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고 희망 고문을 하느니 이쯤에서 딱 부러지게 끊자고 다짐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마지막에 고맙게도 제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치사한 년, 너도 결국 그런 여자였어? 그러면서 아닌 척 고상은 있는 대로 떨어놓고 너도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니지, 우리 엄마는 솔직하기라도 하지. 넌 음흉해. 엄마가 그러더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결혼하자고 했을 거라고. 근데 넌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는 거야? 내가 사람을 아주 단단히 잘못 봤네. 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니? 누가 그런 무시받고 뻑하면 밥상 엎어버리는데 좋다고 하겠어. 게다가 당신 어머니 나한테 숟가락도 던졌어. 이건 망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님 일하는 식당 가서 CCTV 좀 보고 올래? 난 그때 이미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했다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힘들 때 나까지 얹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건데. 뭐? 치사한 년? 그래, 나 치사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저는 그렇게 참 더러운 이별을 했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끝이 추하다니 많이 속상했었죠. 그 후 남자친구는 번호를 바꿔가며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집과 회사에도 계속 찾아왔었고요. 참 곤란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던 회사 상사가 있었고 저는 그 상사분 덕에 여러 번 곤란했던 일을 도움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이젠 됐구나 싶은 안도감과 첫사랑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의 추한 마지막에 저 역시 후유증은 심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어볼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저를 회사 상사분이 잡아줬고 1년쯤 지나니 그 상사분이 저를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어렵게 해왔어요. 지난 일도 있고 해서 그 마음을 거절했는데
그 사람은 3년 동안 저의 곁에서 저를 기다려주며 제가 힘들 땐 어디서든 나타나 도움을 주고 제가 또 부담을 느끼면 한 발짝 떨어져 있어 주는 것이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 상사분이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의 지난 일을 모두 알고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위해줬고 일에서도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항상 좋은 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던 대로 저희 둘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남편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지금도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는데 진짜 결혼할 인연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얼마 전 한때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며 저를 시기 질투하던 대학 동기이자 대학원 동기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듣게 된 그 사람의 소식. 결국 아버지 회사 부도로 평생 갚을 수 있을지 모를 빚더미에 앉은 그 사람은 빚쟁이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뒀고 집도 어디 시골 변두리로 야반 도주하듯 서울을 떠났다는데요.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보면서 만약 내가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이면 안 되는 건데 언젠가 저희 딸도 커서 첫사랑을 하는 날이 오겠죠. 부디 저희 딸의 첫사랑은 아름답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도 몸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